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 상황, 특히 외교 상황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많고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최근 전문가 모셨으니까 최근 상황, 그러니까 순방 나흘 전에 전격 취소된 상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독일하고 덴마크를 이제 대통령이 가시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진작에 한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그런 건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랬다. 그거는 여러 가지 좀 그 미심쩍은 일이 많은데 예. 첫째는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임기 중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독일하고 수교 140주년이라서 작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게 준비됐던 거고 네. 몇 달 동안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했을 테고 독일의 국가 원수 뭐 거기는 이제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뭐 그 두 분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연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보통 국빈 방문하면 국회 연설도 하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정을 다 파탄낸 거죠. 4일 전에 그 갑자기 취소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독일 쪽에서 그 수행원 특히 영부인이 같이 오느냐 하는 거를 최종 그 연기하는 순간까지도 물어보고 있었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영부인 요소가 꽤 그 연기에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영부인께서 같이 가신다 그러면 같이 갔을 때 혹시 또 이제까지처럼 무슨 뭐 저 면세점 쇼핑을 한다든지 뭐 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이런 걸 할 수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지금 뭐 가방 사건 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외유를 나갈 입장이냐 그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근데 또 안 가면 또 왜 안 가느냐 예. 또 국빈 방문이면은 당연히 배우자가 예. 가는 게 이제 정상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갑자기 그 이렇게 연기한 것도 너무나 이제 국격을 손상시키는 예. 행동일 뿐 아니라 외교적 결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 그냥 흘리는 식으로 이걸 해버렸어요. 예. 누가 발표한지도 몰라요. 그냥 용산의 고위 관계자.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어떻게 국가 수반이 하는 일인데 일반 공무원들도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국가 수반이 국익에 대한 관점에서 이 왜 연기됐냐는 해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잘못이다. 예. 그 독일에서는 또 얼마나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독일 언론의 한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그 국빈 방문 연기와 예. 그 여사 그 가방 사건을 예. 똑같은 지면에 같이 보도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명확하게 연계돼 있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도 같이 보도했다는 거는 그게 언론의 뭔가 특성상 네. 예, 그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됐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왜 그런가요? 보시기에 예? 근데 왜 순방 때마다 이런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 대통령이 건가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검찰 쪽에 계시다가 갑자기 해외 방문을 왜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유럽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3번이나 갔거든요. 외교원장 계셨으니까 그건 원래 통상보다 굉장히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지역을 6개월 만에 3번을 간다는 건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 11월 달에 그 런던에 가셨다가 파리에 가셔가지고 파리에 또 만국박람회 그 개최 그 예.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네덜란드 가신다길래 거기서 네덜란드 바로 엎드림 코달대거든요. 예. 거기 들렸다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왔다 또 가시더라고요. 예. 근데 런던 가는 것도 그 유엔 외교를 갔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을 왔다가 또 런던을 갔어요. 예. 뭐 저 뉴욕에서 바로 또 런던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게 보면은 왜 이렇게 외유를 자주 가시는지. 예. 그런데 이제 금년에 요번에 또 독일하고 덴마크 가면은 한 7개월 만에 4번을 유럽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적절함,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목적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게 통상적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건 맞는 거군요. 통상적 수준을 넘죠. 예. 넘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외유 자주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요는 그 해외 순방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작년에 그 핵 협의 그룹 만든 워싱턴 정상회담 예.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IRA법이나 우리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 아주 중요한 법들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박수까지 받으시면서 그때 왜 제가 그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외 정책의 나침판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지금 기업들이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정하신 법으로 어려워하니까 조금 우리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 조금 제재를 그 혜택을 좀 달라든지 모르는 얘기를 일본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는 뭐 좋죠. 좋은 일인데 성과가 없어요. 개선해서 그럼 뭐로 도왔냐? 그러면 핵협의그룹 했지만 핵 잠수함 한두 번 왔다 간 거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시죠? 손에 쥔 게 없죠.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핵으로 공격했을 때 태평양 상에 아예 미국의 핵폭탄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안심할 수 있나? 그거를 반영하듯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70% 이상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핵협의그룹 만들고 안전성이 보장됐다면 따라서 실제로 국가안보를 하더라도 확실한 국가안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게 있어야 챙겨오는 게 되는데.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실수하는 게 여러 번 있으셨고 가장 컸던 게 그 파리에서의 만국박람회 부산 엑스포. 이게 정말 결선 투표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119대 29로 졌습니다. 그 뭐 보통 진 게 아니라 4배 차이 이상으로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11월 중순에 G20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기시다는 시진핑 만나고 1시간이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바이든은 시진핑 만나가지고 4시간을 따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1분도 뭐 얘기를 못했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안 만난 게 너무 바빠서 안 만난 게 아니라 피지라든지 멕시코 수반들하고는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피지의 국가 수반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그 무시당해야 원장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어떤 상황의 중심에는 이른바 가치 외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특히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는 가치 외교 측면이 큰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가지고서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가 잘못했다라고 표결했을 때는 약 140표에서 150 나라가 러시아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재한 나라는 46개 나라밖에 안 돼요. 다 실리를 추구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다 실리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가치 외교상으로 우리는 미국 편이야 그러고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게 과연 도움이 됐느냐. 우리 부산하고 로마하고 표를 합쳐도 45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표는 러시아 제재에 참여했던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단 말이죠. 따라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의 추구에 바람직한가. 또 우리 인권이사국 하는데도 표결에서 졌잖아요. 다른 아주 아시아의 제일 그 아주 조그만 나라한테도 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미국 하는데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데는 강력한 나라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한 국가당 한 표를 행사하는 표결할 때는 미국의 인기가 별로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치 외교, 이념 외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까 그 부분도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 되는 건 얻어온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은 여기저기 그 자기 선거 운동을 하다니면서 한국에서 얼마를 유치했다, 얼마를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 나라 기업들한테 이익을 주고 우리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고 그런 정책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국 앞에 방패 역할을 도맡아서 하면서 왜 우리가 할 말을 못하는지 전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한테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왜 얘기를 못하는지. 일본한테 우리가 관계 개선에서 얻어온 게 뭡니까? 저는 한 가지도 뭔가 긍정적인 걸 그렇게 본 게 없거든요.
아마 그 만국박람회 투표할 때 일본 한 표 정도는 얻었을 겁니다. 예. 그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일본이 뭐 과연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뭐 독도 문제를 양보를 했습니까? 사도광산을 양보했습니까? 아니면은 저 야스쿠니의 공물을 안 바쳤습니까? 아무것도 우리한테 뭐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현대사의 외교에서요. 특히 우리 같이 어떤 최강국이 아닌 상태에서 가치 외교라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외교인가요? 어떻습니까? 최강국이 아닌 나라는 물론이고요. 예. 미국조차도 예. 실리 외교를 빈살만 하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 언론인 자기 비난한다고 데려다가 대사관에서 살해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런 도살자가 있나 바이든이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국제 석유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가지고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잘했는데도 빈살만이 그렇게 잘 대우해주지 않았을 예. 정도인데 중국이 그럼 러시아에 그렇게 형제같이 지내면서 무기는 왜 안 줍니까? 예. 다 실리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구두사로 말로 가치 외교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실질 외교는 실리 외교,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미국도 그런데 미국처럼 초강대국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미국보다는 국력이 경제력으로 봐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기 십상이죠. 세계 최강국도 지금 현대사에서는 가치 외교라는 어떤 그 실질에 맞는 행위를 하는 나라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미국이 가치 외교를 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하에 자기 편으로 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 세우려고 가치 외교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미국 자체는 실리 외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는데 마치 미국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외교처럼 들려요. 예. 그게 미국한테 칭찬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꾸로 미국한테 할 얘기를 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게 더 유리하죠. 예. 대북 상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 대북 상황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김정은이 뭐 이제 남남으로 지내자. 예. 우린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주적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방백서에 먼저 주적이라고는 안 했지만 북한군은 한국군의 적이다라고 네. 이렇게 작년에 못 박았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를 주적이라고 안 했다가 한국의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주적이다. 네. 영원한 적이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은의 심리를 보면 두 가지가 명백히 공존하는데 하나는 주민들이 절대로 남한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되면 지금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가 60배나 나기 예. 때문에 만남이 있으면 있을수록 북한 체제는 위태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못 만나게 하고 거기다가 지금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같은 동포인데 왜 같은 동포인데 아무리 미워도 핵으로 공격했어야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전 남이다. 예.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아, 예. 그리고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적으로? 그러니까 예. 결국은 내부 결속을 위한 측면이 대단히 강하고요. 예. 그러니까 흡수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자기 정권 유지하기가 쉽다는 거.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차기의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재선이 될지 북한의 존재 가치가 커지니까 미국도 대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더 드니까 예. 김정은으로서는 남한하고의 관계를 절단하는 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외교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외교는 북한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예. 그리고 북한을 관리해야 되고 제가 가장 그 정부의 정책에서 그 저를 답답하게 하는 거는 마치 이스라엘을 본뜨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무기를 가지고 아랍 국가들은 아무도 핵을 가지고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예.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근데 마치 맞짱 떠가지고서는 북한이 어찌하면은 몇 배로 뭐 예. 보복해 준다 그러는데 김정은이 들으면 코웃음 칠 겁니다. 예. 아무리 우리 뒤에 미국이 있다 그래도 북한은 자기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뭐 여러 재래식 무기는 뭐 저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도 예. 강력한 거 갖고 있지만 핵무기에 비하면 수십 발로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상황을 관리하고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북한한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절대로 우리가 해를 가하지는 않겠다는 예.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이 가능하면은 총구를 겨누더라도 우리가 아닌 일본을 겨누든지 미국을 겨누어야지 예. 왜 우리를 겨누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제라 그래서 북한에서는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마치 우리가 나서 야 저기 내가 적인데 왜 미국을 겨누냐 네. 내가 적이야 마치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그런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시다의 네. 지지도가 엊그저께 여론조사해 보니까 16.9% 나왔어요. 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예. 못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 북한을 때리든지 네. 아니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2002년에 고이즈미처럼 예. 정상회담하면 인기가 팍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시다도 자기의 인기를 한 3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은 북일 정상회담밖에 없다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의회에 나가가지고서는 지금 정황으로 볼 때 뭔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1월 5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기시다한테 각하라는 호칭을 하면서 예. 참 애도를 표한다 막 그러고 하니까 기시다가 더 신이 나가지고 네. 고위급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한국과 쿠바하고 수교를 하니까 네. 그 김여정이 너무나 외교적으로 좀 상당히 고립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미일 간에 이간도 시키고 예. 그다음에 기시다한테 실제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해라. 그러면서 개인 의견이라는 그 전제를 달면서 만약에 그 납치자 문제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왜 못하겠냐. 예. 총리께서 수상께서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대립하던 일본과 북한도 접근하고 네. 또 중국은 또 우리랑 배타적이고요. 우리는 굉장히 또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쿠바하고 수교를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김정은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역사의 대세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겠다 막 이렇게 용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 그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픈 게 쿠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쿠바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볼 때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잘하는 게 쿠바하고의 수교 여기까지 10번 하는 하겠습니다. 것보다도 예.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